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는 한국 시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네이키드로 대놓고 풋옵션을 무려 4만 계약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거의 최근 2주일가량 계속 외국인이 풋옵션을 매수한 것. 갭다운 출발한 코스피 시장이 처음에는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이 풋옵션을 죽였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양옵션을 사들이면서 시장 방어를 하다가 오후 1시 20분부터는 아예 그냥 대놓고 풋옵션을 매수하였습니다. 뭐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대량으로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종가에 풋옵션을 날려서 매수를 했고, 그래서 풋옵션들이 죄다 종가가 떠서 시작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렉스 야간 옵션 시장에서 합성 선물을 왜곡시킬 정도로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아시아장 리뷰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풋옵션을 못 사겠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옵션을 못 사는 이유는 현재 가격에서 옵션을 매수하게 된다면 손익분기점이 평소보다 높다는, 즉 시장에 정말 큰 변동성이 나와야만 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락이라 해도 주가지수 한 1% 정도 하락해서는 풋옵션을 마음 편하게 매수해서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상승이라 해도 1% 정도 상승해서는 오히려 콜옵션이 녹아내립니다. 즉 그만큼 옵션 시장 참여자들은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있어서 옵션 가격을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옵션이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외가격 콜옵션들은 가격이 제법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외가격 풋옵션만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희한하게 여겨진 것도 장중에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등가격 옵션들은 조금씩 변동성이 빠지는데 외가격 풋옵션은 좀처럼 변동성이 빠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오후 1시 이후로 지수가 살짝 아래로 기울고 외국인 풋옵션 매수가 가속화되자 와우, 진짜 저게 저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외가격 풋옵션이 크게 올라버렸습니다. 굳이 기술적 분석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이 아침 이슬을 잎사귀 끝에 머금고 있는 연약한 풀잎과도 같습니다. 이 풀잎 끝에 이슬이 뭉치고 뭉쳐져서 풀잎이 물방울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경우 어느 순간 똑 하고 이슬이 떨어지게 되죠. 이 코스피도 주요 이평선들이 꼬여있는 상황에서 똑 하고 떨어지기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외가격 풋옵션들이 비싼 것이고요. 개인들은 오늘 이 코스닥 종목을 제법 정리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식을 1,000억 매수에 선물사, 콜옵션사, 풋옵션은 무려 4만 계약이나 팔아서 완전 상방 베팅을 해버렸는데요. 아우, 이 풋옵션을 죄다 외국인이 샀다 이겁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개인이 언제 풋옵션을 하루에 4만 계약을 팔아치길 정도로 자금력이 있단 말입니까? 풋옵션을 4만 계약을 네이키드로 매도를 하려고 하면 증거금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네, 개인은 신규 매도도 있겠지만 기존에 풋옵션 매수하고 있는 것을 싸그리 외국인한테 털렸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유, 걱정입니다. 유랩스 그 야간 옵션은 더 놀라웠는데요. 이 코스피 본장 마감하고 초반에는 나스닥 선물이 제법 강세였습니다. 물론 유럽 지수도 생각보다 덜 빠졌고요. 그런데 야간 옵션 시작하면서 또 풋옵션에 빨간불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본장 풋옵션도 상당히 높이 상승해서 끝났는데 또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아무튼 풋옵션 가격은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라도 그렇게 여겨진 것처럼 크게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시장을 숏을 베팅한 외국인이 과연 시장을 아래로 미는데 성공할지 내일이 참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개인은 그야말로 온몸을 다해서 시장을 방어했기 때문에 과연 내일도 그러할 수 있을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제 유럽 세션 볼까요? 유럽은 전산장 초반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줄기찬 하락을 했죠.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하락. 변동성도 제법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변동성 지수가 유럽이 변동성 지수보다 높습니다. 아니, 유럽은 마이너스 3%를 어제 하락했고, 아니 그저께 하락했고, 또 어제는 마이너스 2% 넘는 하락을 했는데 미국이 변동성 지수가 더 높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상 얼마 하락을 하지 않았다? 뭔가 재미있는 현상 아닐까요? 네,
이 옵션 가격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풋콜 페리티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기초자산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 현재 옵션 가격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추정할 때도 쓸 수 있죠. 예. 유럽은 최근에 지수가 오르질 못하고 계속 고가권에서 움직이다가 못 오르면서 최근에 아래로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콜옵션 변동성은 낮고 풋옵션 변동성은 이 적극적 해지가 들어오고 있어서 높은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은 계속 오르려는 관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콜옵션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그래서 콜 변동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콜, 풋 둘 다 변동성이 높은 상태이고 아직 제대로 된 하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풋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보다 변동성 지수 자체가 높은 겁니다. 자, 이걸 트레이딩에 어떻게 써먹을 거냐가 중요하죠. 변동성이란 건 일단 실현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옵션이 외가격에서 내가격이 되면 옵션이 가치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미 변동성이 실현됐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거는 변동성이 살기 전에 리서치를 통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옵션을 편안하게 매수를 한 다음에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겠지만 이미 옵션이 살아난 이상은 옵션은 단기 매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럽도 기존 변동성 고점권에 다다른 상태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튀면 일중으로도 튈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튀어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변동성 매도는 폭발이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어쩌면 양매도자들은 지금 소위 이제 좌판을 접고 휴가라도 다녀온 게 좋을 것입니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스탑로스를 내가 만약에 1포인트다 했다면 1포인트보다 훨씬 높은 한 2포인트 정도로 늘려잡고 진입 계약수도 옛날엔 뭐 2계약, 3계약씩 했다면 이제는 1계약 정도로 줄여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변동성 커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시황 얘기하다가 산으로 가버렸네요. 어쨌든 유럽은 이틀째 큰 음봉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사흘째는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말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갑니다.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나스닥은 그래도 상승을 하고 버텼는데 S&P나 특히 다우는 줄줄 흘러내렸다. 요게 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 오늘 뭐 지표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장마감 후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3M, 파이자, 그다음에 일라일리 이 정도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프라이즈였어요. 파이자는 그저 그랬고 3M은 아주 잘 나왔어요. 일라일리는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 내내 올라서 1.5% 상승했고 파이자, 3M은 하락, 그리고 릴리는 마이너스 6.9%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느낌 오는 거 있지 않나요? 네, 오늘 기술주만 버틴 겁니다. 일라일리는 그 전부터 하락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예 갭다운이 나와서 완전 망가져 버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잘 관심 갖지 않지만 미국의 방산업체인 레이시온 같은 거 이런 것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7% 넘게 빠졌습니다. EPS는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꼭 그래서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다우 바스켓이 그냥 통으로 숏이 나오면서 밀린 겁니다. 시클리컬 로테이션? 없어. 그냥 연말까지 못난 놈 정리하고 그나마 이익 낳는 그 테크 기업들은 들고 있자 이겁니다. 자, 어제의 하락으로 다우지수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그럼 전환이 됐는데요. 아직은 S&P나 나스닥이 연초 대비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밀리게 된다면 올해의 이익을 확정 지으려는 욕구, 즉 매수자들이 매도를 해서 이익을 확정 지으려는 실현하려는 욕구가 점점 커지겠죠. 한국도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연초 대비 플러스권이죠. 그런데 임계점 넘으면 와르르 할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의 종가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개별 종목 더 보면 금융주, 지하실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아이고. 골드만, 아이고. 한국은 금융주들이 좀 반등을 주려는 듯 하는데 이젠 이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1차 대출, 2차 대출까지 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못 살아난다? 그럼 3차, 4차 계속 해줄까요? 그러면 그렇게 쌓였다가 생기는 부실은 대체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아시죠? 항상 정부는 손 빼는 것. 왜 은행이 망가지면 결국 정부가 생색내서 구제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주주는
눈물 머금고 이 감자탕 한 사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자 말입니다. 감자. 아유, 이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배당이라도 주지. 아, 이제는 배당도 안 주죠. 이제는 정말 망할 은행주입니다. 예.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도 아닌데 또 헛소리를 했네요. 다시 시장 얘기하면 이 골드는 어제가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한 박스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옵션 만기도 끝났겠다. 한쪽으로 쏘기에 딱 좋은 자리입니다. 어떤 이슈로 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래쪽에 이평선 있죠. 그리고 또 위로도 이평선 있고 가장 만만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골드가 숏입니다. 지금 그 자산 시장의 성향이 이익 실현이죠. 근데 연초 대비 골드는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800대로 내려간 건 1도 아닙니다. 기름은 장중에는 강세였는데 장마감 후에 API 원유 재고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상승폭을 거의 다 줄여버렸습니다. 아유, 기름 트레이딩하기 싫네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 적극적인 리스크 오프는 아닙니다만 번 것은 지키자라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아직 버티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뚫리면 복물처럼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체력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승장에선 엔도핀 돌고 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정장에서는 하루하루 체력이 소모가 장난 아니죠. 스트레스도 그렇고요. 코스피는 2200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나스닥도 11200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락할지 모르지만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